어느 전장에 평범한 좀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였죠. 완두콩 발사기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그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방어구 한 점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독점의 이야기는 바로 이 방어구에서 시작됩니다. 초창기에는 방어구를 파는 상인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했고, 제품을 개선해야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성비가 상인들의 최대 목표가 되었죠. 소비자를 중심으로 품질과 가격을 놓고 벌이는 이러한 경쟁, 이것이 바로 자유 경쟁이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시장은 원초적 활력과 상대적 공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끝없는 가격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상품 가격은 원가 수준까지 내려갔죠. 이 무한 경쟁 게임은 마치 시장 붕괴 직전의 광란의 소극처럼 보였습니다. 높은 비용과 얇은 이윤 사이에 끼인 수많은 중소자본들이 퇴출되었습니다. 오직 더 싼 상품을 만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이 자유 경쟁에서 결국 자본이 탄탄하고 규모가 큰 거대 기업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수의 생존 자본가들은 시장의 거의 모든 몫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생산과 제품이 그들의 손에 집중되었죠. 이것이 바로 생산의 집중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더욱 장악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자본을 끊임없이 삼켜나갔습니다. 이러한 소자본과 대자본의 통합이 바로 자본의 집중입니다. 생산과 자본의 이중 집중은 결국 소수의 자본가들이 시장의 생명줄을 꽉 쥐게 만들었습니다. 압도적인 규모와 비용 우위를 바탕으로 그들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워 잠재적 경쟁자들을 차단했습니다. 이로써 소수의 거물들이 주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독점 자본의 시대가 역사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규칙을 따르던 자가 규칙을 만드는 자로 변모하면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은 1000배, 만배로 증폭됩니다. 시장의 지배자가 된 독점 자본가들은 더 이상 저가 경쟁으로 고객을 유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던 상품 가격은 이제 독점자의 이윤 목표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치솟는 가격 앞에서 소비자들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잃은 권리 중 가장 사소한 것이었을 겁니다. 내구재가 더 이상 내구적이지 않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좀비를 보호해야 할 철문이 너무나 허약해져서 완두콩 하나라도 쉽게 부서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었을 수많은 제품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수명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업적 고려에서 비롯된 이러한 계획적 노후화는 소비자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약탈하고 신뢰를 공공연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시장을 뒤집고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창업팀은 곧바로 거부할 수 없는 인수 계약서를 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혁을 이끌 수 있었던 그 제품들은 독점자에 의해 영원히 봉인되어 버립니다. 상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해 대중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지만,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 앞에서는 재고가 산처럼 쌓여 있어도 상품의 희소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소비자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이 독점의 거목은 뿌리로 토양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가지와 잎으로 햇빛을 가려 모든 생명을 질식시키려 합니다. 독점 지위를 이용해 자본가들은 시장을 조종하는 절대적 권력과 초과 독점 이윤을 노립니다. 이러한 초과 이윤은 산사태처럼 자본가의 금고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흐름의 규모는 이미 어떤 개인의 사치스러운 소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이윤의 유혹 아래 시장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언제든 높은 자리에 올라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 잠들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경쟁자들의 위협 앞에서 아무리 견고한 장벽이라도 지속적으로 보강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강력한 경쟁자의 잠재적 위협과 자신을 지속적으로 키워 장벽을 공고히 해야 하는 이중 압박 속에서
인수합병은 이 두 가지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확장은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자본가가 독점의 왕좌에 오른 순간 이미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경주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달려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멈추면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심연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때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시장 앞에서 계속되는 인수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인수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했죠. 독점 거대 기업조차도 확장의 야심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사회 전체를 둘러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사회 자금의 저수지를 장악한 은행뿐이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거액의 대출은 막대한 수익을 의미했습니다. 독점 자본은 시장의 큰 손이었고 거액 신용에서 돌아오는 이자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이익 뒤에는 위험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 거액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의 개입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고 고위 임원을 파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 경영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확장의 생명줄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역방향 침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점자들은 막대한 독점 이윤으로 은행 주식을 사들이고 자기 편 고위 임원을 파견해 협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의 깊고 전면적인 얽힘과 융합은 결국 자본과 금융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행은 독점 자본이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산소 공급관이 되었습니다. 관을 뽑으면 곧 죽음이었죠. 만약 자본이 붕괴하면 은행의 생명줄도 함께 끊어집니다. 이로써 자본과 금융의 융합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금융자본입니다. 금융자본은 독점자의 야망이 확장 속도를 따라잡게 해주었지만 독점자의 사적 의지가 지배하는 상업제국은 주기적인 시스템 리스크 앞에서는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사적 독점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차지해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목표는 질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순간 독점자가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의 영구화였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국가기계의 생명줄과 깊이 결속시켜 너무 커서 무너뜨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업적 확장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기생이었습니다. 금융자본가들은 가장 기초적인 산업인 에너지, 통신, 식량의 촉수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혈액을 사회의 대동맥에 연결해 사회와 깊이 결속하려 했습니다. 그의 사업이 단순히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기본 운영과 수많은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의 몰락은 더 이상 자신의 상업 제공만의 손실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적 재앙이 됩니다. 그를 공격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과 같고 그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는 국가 이익으로 자신에게 가장 견고한 갑옷을 입혔습니다. 이 순간 그는 피라미드의 정상에 섰고 자본의 진화도 종착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과도입니다. 자유경쟁에서 태어난 이 최강자는 파멸에 대한 궁극적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자유에 대한 철저한 배신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유롭지 않게 만들어야만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본의 정상에 섰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금융자본은 독점 지위와 정권이라는 배경을 이용해 사회 전체에서 초과 이윤을 빨아들여 사회의 부를 확장의 연료로 전환합니다. 그의 이유는 사적인 것이지만 그의 리스크는 공공의 것입니다. 금융 폭풍이 닥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악과를 떠안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성기일 때 결코 배당금을 나눠받은 적이 없지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격화의 길입니다. 이윤 추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불멸을 얻는 것을 종착점으로 삼는 공공의 이익을 인질로 삼아 포장한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적 독점과 사회 이익 사이의 모순을 심화시킵니다.
모순이 계속 격화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적 독점을 공적 독점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점이 국가 정권과 직접 결합할 때 공적 독점의 탄생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